템플 기사단은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신성한 하얀 조끼를 망토를 쓰고 용맹한 군사들을 우리가 템플 기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고요. 템플 기사단들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대부업자가 돈 들어온 거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계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동그란 거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에 빨간 모자를 쓴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원장을 서로 보관하는 약간 그런 기억으로 발전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이제 선사 시대부터인가 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화폐의 시작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쳐들어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의 소아 시대에 갔더니 상인들이 일렉트럼이라는 걸 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일렉트럼이 지금 이게 사진이 이렇게 나왔지만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예. 새끼 손톱 반만 합니다. 아, 엄청 작은 거예요? 예, 엄청 작은 거에 보니까 정교하게 뭐 여신 얼굴도 집어넣고 중요한 건 그 뒷면에 네모 사각형이 4개잖아요. 네. 요게 액면 가치인 거예요. 조금 가벼우면 네모가 하나가 있고 좀 두꺼운 2개, 3개, 4개인데 보니까 네. 정확하게 이 네모 모양에 비례해서 무게가 달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4원이죠. 네. 네모가 4개 있으니까. 네. 요거는 2개짜리보다는 정확하게 2배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 신기하네 하고 갖고 와서 네. 그리스에 보급한 것이 서양의 돈인데 네. 비슷한 무렵 또는 그보다 좀 전에 중국의 명도전을 보면 네. 무성의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건 만들다만 한 것처럼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여기 단위도 안 써 있고 밝은 명자만 써 있어가지고 명도전이거든요. 저게 철기 시대? 예. 철기 시대인데 예. 이걸 돈으로 썼다는 게 뭐냐? 네. 이거는 저 멜라네시아에서 그 우슬라하고 슬라바하고 우무알리처럼 네. 이거는 화폐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념품 아닌가? 저기 뭐 칼처럼 생겨서 명도전은 아니고 아니 칼처럼 생겼는데 네. 밝을 명자가 써 있어서 명도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도전이라기보다는 명도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기념품. 명도품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해서. 저것도 칼처럼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잖아요. 예. 저게 크기가요. 뭐 많은 것부터 요만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종류에. 예. 근데 크기도 중요하지 않고 단위도 중요하지 않으면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무게에 정비례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돈이라고 알고 쓰면 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물건을 살 때 받았을 때 이걸 이제 줬다는 게 중요하지. 굳이 그거 무게로 재고 그러려고 하지 마. 얼마가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제 이런 생각이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는 돈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러면 그 2개를 포괄하는 거를 과연 가치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1부에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동서양이 생각이 같지 않았다. 좀 달랐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돈은 뭔가 물질을 다른 물건하고 사고 팔고 하려면 가치가 안정돼야 되고 품질이 일정해야 되고 무게에 비례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왕이 이거 10전이라고 그러면 10전인 거고 흥선대원군이 당백이라고 그러면 당백전이 되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화폐의 기원설에는 국가 기원설이 있고 시장 기원설이 있는데 50대 50 팽팽하게 역사를 이어내려온 그 대하 드라마처럼 2개의 조류가 계속 내려오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뭐 왜 돈을 정부가 하고 국가가 만들고 중앙은행이 만들어야 돼. 우리가 좋아서 쓰면 그만이지. 자연 발생설로. 자연 발생이고 국가 기원설은 이게 한쪽이 진화론이라고 하면 한쪽은 창조론인 거죠. 이거는 군주
또는 부족 사회에서 부족장에 이건 돈이야. 우리 앞으로 이런 거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조폐공사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에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흥선대원궁도 뭐 하나 만들라고 해서 예. 조폐공사 같은 걸 만들었지 않았나요? 전환국이라는 거를 예. 고종 때 만들기는 했는데 아, 고종 때. 예.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만드는 시설이 도마다 한 두세 개씩 있어가지고 예. 20군데가 넘었거든요. 도마다 하나씩 있었다고요? 예. 조폐공사가? 예.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예. 군부대에서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예. 구리, 금속이 필요하고 불을 떼어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려면 군부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군부대 옆에서 그 동네 사람들, 그 노비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돈을 만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병영에 불러가지고 돈을 만들다고 그러면 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들이 돈 만드는 걸 무서워했어요. 쿠데타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그 지역 유지들한테 네. 노동력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군부대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면 네. 이게 반역의 조짐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은 엽전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무서워했고. 거기에서 그래서, 또 권력이 또 나올까 봐. 예. 그래서 전황이라는 게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화폐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게 네. 돈은 자꾸 뭐 옛날에 조상 때 만들어 놨던 거 갖고 쓰면 안 돼. 뭐 자꾸 만들려고 그래. 야, 그거 만들지 마 하고 이제 왕이 말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만드는 시절은요.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왕들입니다. 태조, 태종, 세종, 인조, 세조, 네. 뭐 영조 이런 사람들이고요. 네. 다른 왕들은 간이 작은 사람들은 돈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있는 거 갖고 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하고 이제 이렇게 뜯어 말렸거든요. 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조폐 시설이 우리나라에 20개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20개가 만드는 게 제조 기법도 다르고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구리 함량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서양 같으면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왕이 일전이라 그러면 일전이지 뭘 그걸 뭐 경상도 일전하고 함경도 일전이 뭐 무게가 꼭 똑같아야 돼. 거기에 구리가 덜 들었고 더 들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일전이라 그러면 일전인 거지 뭘 이렇게 따지고 담배 들어 하니까 시장 기원설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인데 예. 이 동양 조선 사회에서 보면 뭐 별걸 갖고 다 따지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생각이 공존을 했었고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상화폐는 민간이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은 가상화폐를 국가들끼리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SDR이죠. 네. IMF SDR. 인출권 같은 거. 예. 실물이 없어요. 그렇죠? 네. 단위로만 존재하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 얘기만 갖고도 사실 제가 한국은행 한 30년 다니면서 쭉 자료를 모아서 네. 표를 압축한 건데 이거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화폐관. 예. 네. 어느 시대에서나 이게 두 대립되는 견해가 있었거든요. 네. 제일 재밌는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인데 히틀러도 화폐 사상가였거든요. 히틀러가요? 예. 예. 우리 독일의 경제권을 5%도 안 되는 유태인이 잡고 있는 이유가 금을 돈으로 쓰기 때문이야. 금이 뭐 그렇게 중요해. 바이마르 공화국 때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것은 네. 국가 권력이 약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느니 금을 찾았기 때문이고 네. 그 덕분에 유태인이 경제권을 장악했는데 센 정부가 출범을 해서 강한 정부 권력을 갖고 돈을 찍어내면 물가는 금방 안정된다. 그 순간 유태인은 우리가 내쫓을 수가 있고 우리 독일 위대한 게르만인의 손만으로 독일 경제를 부흥할 수 있다 해서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쿠데타도 하고 자기가 집권한 네. 다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네. 히틀러도 국가기원설이라는 화폐를 그렇겠네요. 믿었던 사람이고 네. 예,
이성계도 그렇고 네. 이성계도 위화도 회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고려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게 너무 옛날 관습을 따져서 그렇다. 네. 옛날에 몽고가 침입할 때 보니까 꼭 그 금속으로 돈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지금부터 중국처럼 옛날 원나라처럼 종이돈을 쓰자. 지폐. 예. 김 장군 생각은 어때요? 이성계 장군 생각이 참 오르십니다. 김 장군도 동의하세요? 당연히 오케이. 동의한다 그랬겠죠. 종이 돈에다가 예. 써가지고 네. 그럼 이거 가져가시고 김 장군이 갖고 있는 노예 200명하고 사병 1000명하고 바꾸십시다. 아이고 당했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력들을 다 모아서 그 힘으로 조선을 일으킨 거죠. 그게 중앙의 힘이고, 그렇지요. 그게 왕권의 예. 힘이고. 그래서 이성계가 그 얘기를 할 때 확권재상론, 돈을 찍는 힘은 높은데 한 놈이 갖는 거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 이랬던 것이고, 이성계는 그래서 히틀러하고 사실 생각이 같았던 거죠. 예. 사실 나라를 새로 세우고 뭔가를 예. 이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도는 좀 하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예. 왕권이 확실히 이제 유지가 되면서 예. 그 경제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느냐, 예. 그게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왕권도 이제 그렇죠. 해망을 했던 적들이 있었던 거고. 예. 아니 근데 살짝 좀 궁금한 게 예. 사실 서양에서도 그 왕권이 강했던 네. 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국가기원설에 가까운 예. 왕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예. 화폐를 좀 찍었던 때도 있었을 거고 굳이 예. 서양은 이랬고 동양은 이랬다라고 좀 예. 달리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 그 싶어서. 서양에도 왕권이 강한 사람들은 왕권이 강하면은 찍긴 찍었는데 네. 이성계처럼 자기 멋대로 찍지는 않고 치팅을 했어요. 치팅을 예, 했다고요? 금이 5g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1g만 넣고 구리를 섞는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국민들이 멍청한 국민들이 뭐 알겠어 이렇게 돈을 쓰면 되지 하고 그게 똑같은 돈이야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우긴 거죠. 이제 네네. 저기 동양하고는 좀 달랐죠. 어. 동양은 돈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네. 내가 일전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예. 그 화폐를 위조를 하면 그 벌이 좀 적었어요. 어허. 그건 뭐 민간인들끼리 금 함량 10g이 들어가야 될 걸 9g을 넣었으면 그거는 이제 사기범이잖아요. 네. 잡범으로 취급했는데 네. 동양에서는 내가 일전이라고 선언한 걸 네가 몰래 위조를 해서 돈을 만들어? 그건 왕명에 도전하는 거라서 삼족을 멸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감히 위조 화폐를 못 만든 거죠. 이건 왕명이니까. 예, 왕명을 그래서 위조 화폐 만들다가 걸리면 그건 삼족이 멸하는 거고 그 서양에서는 그냥 단순 잡범, 사기범 정도. 금 10g에서 1g 뺀 걸 갖고 되게 뭐라고 그러네.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 동서양의 이제 형량이 달랐던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돈의 기원에 관해서 네.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나온 다음에 서양과 동양이 이제 다른 길을 갔어요.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양은 기독교 문명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대부업, 네. 너의 형제들을 도울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는 천하의 몹쓸 짓, 거의 신성모독하고 같이 취급이 돼가지고 보시는 이 화면에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독교 사회의 지옥관입니다. 지옥. 예, 지옥. 사후 세계에 7개 유행의 지옥이 있는데 음란한 행위로 해서 부정한 배우자 이외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 식탐을 한 사람들은 손발이 묶여있는 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림. 네.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했던 사람은 상대방을 칼로 찔거나 지 팔뚝을 지가 물어뜯는 이런 형벌을 받고 다 받고 하는데 가장 나락에 가까운 지옥 대왕이 있는 쪽에 가까운 게 왼쪽 위에서 세 번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가만히 보시면 악마가 사람의 입을 열고 입에다가 동전을 쑤셔 넣어요. 배가 터질 때까지. 예. 무섭네요, 이거. 예. 이게 대부업을 한 사람이
가게 될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러니까 대부업을 한다는 거, 지금의 이제 금융기관 다니는 사람들이 가야 될 지옥은 이런 곳이다. 거기서는 사람을 죽인 놈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부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입니다. 유태인들. 성경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네. 내 친구나 가족은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고 네. 외국 사람한테는 해도 된다. 이방인한테. 아, 이방인에게.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잖아요. 네, 네.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의 주류 계층한테는 대부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유태인들이 할 일이 없으면 대부업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그 천시받는 사람이 됐었고. 어디 가도 이방인인데. 예. 예, 그러니까 대부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천시는 받으면서도 또 돈을 빌려주니까. 예. 사람들이 살면서 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리면서도 그 사람들을 천시한 거죠. 예. 여기 이제 그 당시의 그림인데 보면 대부업자가 돈 들어온 거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계산하고 있는데 옆에 부인이 근심에 찬 표정으로 우리 남편하고 내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까봐 옆에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는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만지작거리면서 우리 남편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돈을 세면서.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대부업을 금지했던 그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네. 이게 사실은 풍자화예요. 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동그란 거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뭐 예. 창밖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창밖이 보이는데, 네. 거기 거울에 보면은 이 두 사람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었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누가 앉아 있는 걸 가만히 보면 빨간 모자를 쓴 추기경이에요.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예. 그 화면을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확대하시면은 그 예. 부분이 확대가 될 겁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네. 요 부분, 이 부분에 빨간 모자를 쓴 추기경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좀 무서운데요? 예, 그러니까 대부업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저주하지만 추기경, 당신도 주말에 들어온 헌금 갖고 월요일이 되면 대부업자 찾아가서 돈 맡기고 이자 받잖아. 그게 감시하러 온 게 아니라 예. 돈 맡기러 온 거다. 예. 그래서 너도 추기경 당신도 위선자야 하는 이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이게 그런 게 담겨져 있는데, 네. 어쨌거나 중세는 대부업이 금지가 돼 있어서 네.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다가 네. 계기를 맞이합니다. 그 계기가 이제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대부업이 이제 인류 역사에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3가지 정도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출현입니다. 네. 이게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유럽이 프랑크 왕국, 반달 왕국, 동고트, 서고트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를 쪼개지는데, 그 안에서도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고 죽이고 하는 권력 다툼이 있다가, 그 쿠데타를 집권한 왕이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니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한테 자기가 황제라고 인정을 받고 싶고, 예. 그때 당시에 바티칸도 고민이 있었어요.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이 갈려지면서 바티칸하고 콘스탄티노플하고 누가 더 높은 교황이냐 갖고 경쟁이 있었을 때, 바티칸이 그 군사력을 가진 왕한테 자기는 또 세속적인 권력으로 자기 교황의 힘을 지키고 싶었었던 네. 그 욕구가 충족이 돼가지고, 이게 단순한 직위식 같지만 교황하고 프랑코 왕국의 황제하고 같이 서로 필요한 것을 맞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현한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인데, 네.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은 신성하지도 않았고 로마랑도 관계가 없었고 제국도 아니었어요. 이름만 신성 로마 제국이지. 지네들끼리 짝짝꿍해서 다 유럽을 쌈싸먹었다 하는 그런 비난인데,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왕이 더 세냐 교황이 더 세냐를 놓고 계속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비뇽의 유순이, 카노사의 구력이니, 네. 이런 게 일어나고,
이 뭐 서로가 서로를 뭐 공격하기도 하고 이제 교황이 좀 점점 이제 세속화되는 그런 와중에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간 게 금융업자들입니다. 어떤 때는 교황 편에 섰다가 네. 어떤 때는 왕권 편에 서가지고 두 사람을 쫙 벌려놓고 상인 계급하고 금융업자들이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자꾸 그 사회에 저주받았던 대부업자들이 사회 상층부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금융을 지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또 그래서 양쪽의 필요하니까. 비리를 다 알거든. 아하. 뭐가 얼마나 부족하고 지금 뭐가 어떤지 네. 그리고 교황이 얼마나 타락했고 왕이 뭐가 약한 건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 정보력을 갖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 구글이나 알리페이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빅브라더가 예, 되죠. 빅브라더가 돼가고 있는데 역시 정보는 돈에서 나오네요. 예, 예. 그 시절에도. 그 메디치가 그걸 알고 네. 사회 상층부가 돼서 나중에는 메디치가 교황을 3명을 배출하거든요. 예. 그리고 군주랑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 왕족이 돼버리거든요. 뭐 자기 자식들 다 교양시키고 예. 막 예. 교황을 3명이나 만들고 이제 막 그러는데 메디치 가문에서. 예. 그래서 신성 로마 왕권과 그 교황권과 왕권, 그 교권과 저기 왕권의 결탁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치고받고 한 게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이슬람을 치러 가서 이제 템플 기사단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예. 템플 기사단은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신성한 하얀 조끼를 그 망토를 쓰고 네. 하얀 방패의 앞에는 빨간 십자가를 그린 이런 용맹한 군사들을 우리가 템플 기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고요. 템플 기사단들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안 캐시 같은 대부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멋있게 이제 신화를 예. 그려 넣은 건데. 예. 어떻게 된 거 하니 네. 십자군이 이제 쳐들어갔어요. 네. 저기 터키를 지나서 저 예루살렘까지. 네. 그래서 7세기에 이슬람한테 뺏겼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요새 말로 따지면 이제 성지 순례 여행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민간인들을 죽기 전에 한번 예루살렘 가겠다고 사람들이 가면 네.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도 하고 길 안내도 하게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려면 현지 가이드들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 가이드들이 템플 기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템플 기사단은 생각보다 칼 들고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현장 저기 안내 가이드들하고 그 유럽에서 손님들이 오면 이 동네 가서는 이 돈 써야 되고 저 동네 가서는 저 돈 쓰고 해야 되잖아요. 예. 환전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템플 기사단은 사실은 전장이나 이 뭐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경호보다는 대부업에 가까웠던.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신박한데요? 예, 이거 뭐야 이거 왕이 보기에 왕도 처음에는 템플 기사단이 그러려니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점점 돈을 벌어가지고 왕한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저 돈 빌려준 사람처럼 뭐 맨날 와가지고 저기 일수 이자 받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왕이 쪽팔려가지고 예.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템플 기사단을 다 엎어버립니다.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템플 기사단이라는 종교를 앞세운 대부업자 일당들이 그러면서 또 새를 키운 거고요. 그걸로 이제 이건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종교 그러다가. 이름으로, 그러니까 종교대단에서 돈놀이 한 건데, 네. 이건 사라지고 메디치 하나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융업자가 되는 거죠. 메디치가 가만히 볼 때인데, 교황님, 제가 하는 건 이건 돈놀이가 아니고요. 가만히 보세요.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네. 출발한 배가 항구와 항구를 다니면서 저기 위에 런던을 지나서 스웨덴까지 갔다 오는데, 네. 6개월이 걸립니다. 왕복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예. 이걸 갖고 배 타는 사람이 1년 있다 돌아올 때까지 그 먹을 식량하고 뭐 이게 필요한 물건들을 판 사람들은 1년 동안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그 무역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이건 대부업이 아니고 무역 촉진 활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말도 말이 맞네. 그래서 1년 이내의 대부는 네. 이거는 대부가 아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은행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뭐 어음 같은 은행업을 보면 예. 은행업은 상업금융 업무와 네. 장기금융 업무로 나눈다. 네. 1년을. 네. 은행은 기본적으로 상업금융 업무를 한다. 네. 장기금융 업무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16세기에 교황이 메디치한테 말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지금도 1년 이하는 머니마켓이라고 부르고 네. 1년보다 긴 거를 캐피탈 마켓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머니가 그거거든요. 아, 단기. 단기. 그 단기는 흑해에서부터 저 위에 베링해를 지나서 저기 발틱해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1년이거든요. 아. 그래서 대부업자인 메디치가 교황한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네. 오케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대부업의 굴레를 벗어나고 1년 이내에 무역 어음을 사고 파는 거는 대부업이 아니다. 거의 이제 해상 무역이 예.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 그 등한시됐던 불법으로 예, 여겨졌던 대부업이 예. 제도권이라 표현을 해도 되나요? 그게 지체도권이 된 거죠. 인정을 예. 받게 된. 합법의 세계로 들어온 거죠. 네. 그게 이제 뭐랑 관계가 있냐면 흑사병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흑사병. 예, 흑사병이 있기 전에는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20km 내에서 결혼하고 살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멀리 가진 예. 않았죠 옛날에. 근데 흑사병이 퍼지니까 뭐 병을 피해서 거리두기 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그러니까 흩어지기도 하고 예. 또는 그 흑사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구 감소가 돼가지고 네. 과수원에서 지금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동네에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농사 지어주면 숙식 무료 제공,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네. 집도 1년 동안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대접을 받은 대로 옮겨가기 시작해가지고 예. 인구 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끼리 서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세금 감면도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중세의 그 땅을 관리하던 그 왕의 힘이 줄어드는 거죠. 사람의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인들의 계급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흑사병이 또 이 르네상스와 금융업 발전하고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값을 올려놓은 거죠, 흑사병이. 그래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억울한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몸값이 올라가는. 몸값이 올라가서 녹아나는 예. 이제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걸 계기로 메디치가 그 상인들한테 돈을 사고 팔면서 이거는 대부업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금지 업종이었던 대부업이 비로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게 제1부의 끝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함께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근데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은행가라는 놈들이 좋은 놈들이냐 나쁜 놈들이냐 그걸 두고 또 한 19세기 초까지 또 다툼이 있었어요.